예, 이 비석은 옛 풍기업 사무소 자리에 있는 여기 옛날에 풍기업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옛날 제가 앉은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방향, 저 비석의 반대 방향 쪽에 예전에 풍기업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여기 풍기업 사무소 지금 현재 남원천편으로 옮겨갔는데 그 풍기업 사무소 자리에 한쪽 구석에 이렇게 옛 풍기 군수, 옛날엔 풍기가 군이었어요. 읍면보다 높은 단위의 행정구역인 풍기군이었고, 그때는 지금 현재 예천군 상리면 또는 효자면이라고도 하나요? 그 지역도 포함되고, 저 밑으로는 한때는 순흥도 포함됐었나? 순흥도보가 세조 때 벼락 맞아가지고 그 순흥도보가 폐지될 때 그 순흥까지 다 관할 하고, 심지어 지금 안동에 도산서원 있는 곳인가 그까지도 풍기군이었다는 그런 설인데,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풍기군이 한때 잘 나갈 땐 그랬습니다. 풍기군이란 명칭은 본래 은풍과 기천, 예천에 가면 지금 예천군 은풍면이라는데 그 은풍의 풍과 이 본래 여기 지금 풍기업 사무소 지역은 예전에 기천현이라고 불렸는데, 고려시대인가 조초기에 기주라고도 하고 기천이라고도 했는데, 그 기천과 은풍 합해서 은풍과 기천에 은풍의 풍, 기천에 기자를 따서 풍기라는 지명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은풍과 기천을 합해서 풍기라는 지명이 생기고, 은풍현이 예천군 은풍면, 그 또는 은풍현이라 한가, 그 은풍이 유명한 이유는 은풍에 조선 왕조의 태실, 그러니까 왕자, 공주도 있었겠지만 왕자의 태를 모아놓은 그 태무덤이라 할까, 태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 그 조선 정부에서 중요한 것으로 보고 왕조의 태실이 있는 곳, 그리고 은풍, 그다음에 이 기천을 합해서 풍기군으로 승격시켰다 하고, 나중에 그 순흥도보가 폐지될 때 순흥 지역도 풍기군에서 한데 관할하게 해서, 그때는 풍기군의 위세가 대단했었을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꼭 그건 아닌데, 조선시대 주세봉 선생 또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군수들이 지나갔는데, 그 군수들의 주로 군수 말고 또 창락이라는 데서는 찰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락에는 그 말을 갈아타고 하는 그 창락 역이라는 게 있는데, 창락 역 지킨 사람 책임자는 찰방인데, 그 찰방들의 선정비도 있습니다. 풍기군수천 선정비, 창락 찰방 선정비, 심지어는 그 창락 찰방은 순흥도호부 소속이기 때문에 풍기군 땅 안에 포위되어 있는데 순흥도호부 소속이었어요. 하여튼 그래, 또 순흥도호부, 순흥부사 말하자면 그런 선정비 관련된 것도 저쪽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밤이라서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비추고 요거 있는 것은 주세봉 선생 풍기의 인삼을 처음으로 재배했다. 산삼 씨앗을 가지고 이제 심어서 인삼, 그때 그 당시에 가삼이라고 불렀어요. 집에서 기르는 삼이라서 가삼이라는데, 가삼을 공식적으로 재배했다 할까요? 그게 주세봉 선생입니다. 아마 예전에 산삼 씨를 받아다가 그 몰래 재배하기도 했었는데,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재배해서 산삼 공납의 폐단을 줄이려 했던. 산삼을 캐기가 너무 힘드니까 산삼 씨앗을 산에다 이렇게 뿌려놓고 그 자라면 그 캐면은 쉽잖아요. 산에 가서 하루 종일 헤매가지고 한 뿌리 캐고 신봤다 외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비슷한 그런 조건에 산삼 씨를 갖다 놓고 하면, 나기만 하면 캐기도 쉽잖아요. 어디 났는지 아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했는 것이, 완전히 야생, 그러니까 새가 씨앗을 물에서 떨어뜨려서 자라는 삶, 그 완전히 야생 삶이 아니고, 그 씨앗을 사람이 따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삶이 나면 이제 그걸 또 일부러 한 군데 모아놓고 키우면 그걸 이제 가삼, 집에서 키운 삶, 아마 그런 용어, 집 가짜 가삼을 하고, 그런 가삼을 공식적으로 재배하게 하고 권장하게 하고, 그 가삼을 가지고 산삼을 대체하게 해서 산삼 공납의 폐단을 줄인 분이 주세봉 선생입니다. 그 공납이라는 것이 정말 그 백성들의 폐가 많았어요. 그냥 차라리 세금으로 쌀을 몇 가마니 내라,
콩을 몇 가면 내라 이러면 차라리 농사짓기 쉬운데 산삼을 뭐 예를 들면 1000뿌리 캐 올려라. 그 산삼이 뭐 눈에 막 띄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 전원 속담에 하면 산삼 한 뿌리 이제 하려면 전날 아주 좋은 꿈을 꾸거나 또 꿈을 못 꿨으면 하여튼간에 그 산삼 캐기 전에 산에 가서 미리 이제 쌀 같은 거 가져가서 거기서 햇밥을 지어가지고 놓고 간단한 제물 차려놓고 산신께 제사를 지내고 그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올라가도 산삼이 꼭 눈에 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뭐 몇 뿌리 캐라 예를 들면 명나라 사신이 왔는데 산삼 대접을 해야 된다. 또는 돌아갈 때 산삼 선물을 몇 건 가져가게 해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지시가 내려오면 그 산삼 캐려면 사람 미칠 거지, 그죠? 예를 들면 농번기에 모내기 해야 되는데 산삼 캐라 하면 그 뭐 모내기도 못하고 산삼 캐러 막 동네 주민이 올라가서 산삼 캐러 다녀야 되고 그래서 산삼이라도 빨리 캐고 많이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뭐 막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지금보다는 산삼이 흔했다 하더라도 또 산삼을 공납으로 정부의 일종의 세금으로 바치게 하면 현물세로 바치게 하면 그거 캐느라고 많이 돌아다니고 또 산삼이 귀하니까 그 발견하다도 감추기도 하고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생겼을 텐데 적어도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 조세로 일정으로서의 그 현물세로서의 산삼 그거 상당히 그 많은 고통을 줬을 겁니다. 예를 들면 풍기읍에 풍기군수한테 산삼 100건을 캐서 며칠날까지 갖다 바쳐라. 산삼 100건을 캐서 뭐 어떤 건 생물로 바치라면 이끼를 돌옷이라는 거죠. 이끼를 여러 싸가지고 물을 촉촉하게 하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시들지도 않고 운반이 가능한데 나무로 이렇게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산삼을 눕혀놓고 시들지 말라고 그것도 물을 뿌리면 썩으니까 촉촉한 돌옷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산속에 들어가면 물 튀는데 물가에를 보면 돌 위에 이끼가 새파란 이끼 앉아있어요. 그거 요래 뜯으면 습기를 약간 머금고 있잖아요. 그걸 캔 산삼 위에 덮어놓으면 약간 촉촉한 습기가 산삼을 골지 않게 해줍니다. 마른 걸 곤다고 하죠. 생물이 마를 때 쭈글쭈글한 걸 곤다 그래요. 골지 않게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한양성까지 운반은 가능하겠죠. 군사들이 호위하고 산삼 뺏기면 안 되니까 군졸들이 예를 들면 뭐 그 지휘관이 한 명 칼 들고 말 타고 가고 병졸들이 요즘으로 치면 뭐 현역병이든 보충역이든 하든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몇십 명이고 호위하고 하면 그 뭐 산적이 털기는 힘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서 이제 정부에 바친다. 예. 그 바치는 것도 그 보통 일이 아니죠. 요즘처럼 그냥 택배 보내면 되는 것도 아니고 직접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짐을 어깨에 매우 지고 가든가 많은 양이면 술에 실고 말이든 소든 끄는 술에 실고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는 아마 일단은 술에 실고 단양을 넘어가면 그 남한강 줄기에서인가 거기 가서 이제 배 타면은 그 그룹배가 조운선이라 하죠. 그게 이제 한양선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강이 흘러가면 서울로 가잖아요. 한양으로. 그런 식으로 저는 아마 현물세 같은 거 무거운 건 그런 식으로 받쳤을 거라 생각되는데 주로 조운의 편리를 이용했을 겁니다. 하여튼 나르는 것도 힘들고 고역이고 그럼 나르면 뭐 그 사람들이 밥 굶고 뭐 한양선 갔다 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양까지 가는 동안에 또 밥을 먹어야 돼. 쌀을 짊어지고 가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역참에 들러서 뭐 공무 수행 중이다 하고 표 내면은 밥 주면 밥 얻어먹고 자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통 권역 쓰는 게 아니죠. 근데 나른 것도 그래. 운반하는 것도 산삼을 캤을 때 운반하는 것도 귀한 거니까 도적을 당하지 않고 분실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한편은 또 캐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뭐 산삼이 막 발견된 건 아니잖아요. 산삼 뭐 예를 들면 100건을 캐라 뭐 말이 좋아 100건이지. 산삼 한 개 무게 얼마 안 나가잖아요. 그 100건 캐려면 그냥 풍기읍면이 총 동원되다시피 해서 노약자 빼고 웬만한 사람들 뭐 어린애까지 다 동원돼서 해서 또 산에 가서 막 한 달 풀어놓으면 혹시 100건 캘라는 동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는 게 그 공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냥 쌀 몇 가마에 내라고 하면 농사 짓는 거죠. 배고프다 내면 되는데 이거 뭐 산삼을 키우라면 산삼을 뭐 쌀처럼 그 쉽게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마 뭐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근거를 서류를 보고 이제 말해야 정확한데 제 추측으로는 그와 같은 조정에서 부과하는 산삼 공납의 명령 말하자면 현물세로서 산삼을 몇 뿌리 내라 몇 건을 내라 할 때 군수들이 괴로웠을 거예요. 산삼이 막 풍년에 들으면 뭐 쉽게 많이 캐고 야 캐는 김에 야 몇 건 더 캐 해서 나도 좀 먹어보고 뭐 이게 되지만은
그런 여유 있었겠습니까? 채우기 힘들 거예요. 그럼 뭐 하다도 안 되면 이제 도저히 안 되면 세금을 좀 더 걷어서라도 딴 데 알아보고 산삼을 사가지고라서도 캐논 사람들 찾아가지고 야 100건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50건밖에 못 했다. 50건 좀 내놔 해가지고 또 강제로 뺏을 수 없으니까 정부에 바치니까 좀 싸게 팔아라 해가지고 협박하다시피 해서 그걸 사가지고 그런 식으로 100건을 맞췄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죠? 예, 근데 조선 명나라 대국의 사신이 왔다. 또는 일본의 사신이 와서 일본은 뭐 조선이 좀 깔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신의 비위를 맞춰줘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야 일본 사신은 그래도 산삼 50건은 가져가게 해야 된다. 산삼 50건 가져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 빨리 보름 내에 갖다 바쳐라 하면 시급할 거래요. 예, 그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건 추측입니다. 그런 산삼 공루 폐단 조정의 명령이랑 어느 날 내려올 거 아니에요. 뭐 예상됐으면 해마다 예상돼서 몇 건 펴는데 이거는 또 해마다 이제 여유있게 캐면 되니까 겨울철에 농한기에 가서 캐면 되니까 어쨌든 캐 모아가지고 잘 보관해놨다 받치면 되니까 문제 없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사진이 나타났다. 예. 뭐 평상시에 정기 사절이 아니고 갑자기 뭐 명나라 태조 명을 받아서 명나라 누구의 명을 받아서 사신이 와가지고 조선에 와서 으름장을 놓으면서 똑바로 안 해? 이러면서 겁 좀 주고 너희들이 요즘 우리 상고에 대한 태도가 좀 시원찮은데 이러면 또 잘 봐야 되니까 갑자기 평년에 100건 바치던 것도 저희들 정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100건은 안 되고 우린 원래 500건 낼게요.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조정에서 한마디 해놓으면 그거 채우려면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폐단을 그런 그 명령이 내렸을 때 대비하려면 미리 캐 모아놓던가 캐가지고 어디 잘 묻어놓고 지키고 있던가 아니면 뭐 재배해서 쉽게 캐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쉽게 캐는 방법으로 재배하는 걸 생각했겠죠. 재배해서 오늘날 재배처럼 뭐 거름을 주고 이래서 막 삶을 굵게 해가지고 삶이 막 우량하듯 퉁퉁 불었는 사람으로 치면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100몇 킬로 나온 그런 또는 뭐 이런 말 뭐 하면 강호동처럼 우량아 그런 삶이 아니죠. 산삼은 그 특별한 거름을 주지 않고 그냥 자연 그 상태에서 하니까 척박한 환경에 자라니까 가늘고 길고 예 오래 될수록 예 머리 내두라 하는데 그거는 숫자는 많아지지만은 산삼은 굵지가 않아요. 또 그래 굵으면 약효가 없어 솔직한 말로. 그렇게 가난한 산삼을 예를 들면 100건 맞추려면 진짜 시급할 겁니다. 돈으로 금전을 산소해도 요즘도 산삼 비싸잖아요. 싸도 뭐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가니까 그런 걸 예를 들면 1000뿌리 캐내라 하면 그게 좋습니다. 뭐 연령 불문하고 1000뿌리 캐내다면 100만짜리 1000뿌리면 돈이 얼마입니까? 10억. 예. 조선시대도 가면 예를 들어 그게 뭐 몇천 냥 이런 가격치가 나갔겠죠. 그 캐모올라면 풍기 국민들이 미쳤을 겁니다. 미친데 이게 산삼이 마구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 산삼은 그냥 씨앗이 떨어지면 나니까 요걸 찾기 쉬운데 이렇게 한 군데 못 와가지고 씨를 뿌려 넣으면 그냥 천천히 자라서 그냥 산삼처럼 자라기 테니까 굵지 않겠지만 어디 있는지 알고 그다음에 많이 키워놓을 있잖아요. 그러면 뭐 100건이든 1000건이든 대비해서 해마다 예를 들면 조정해서 500건 내라 했는데 뭐 1000건 이상 캘 수 있게 심어놓고 날씨만 잘 받쳐주면 1000건 이상 되니까 뭐 500건 여유 있게 하고 500건 팔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여기 풍기 관아의 수입으로 쓸 수도 있고 솔직히 근데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걸 알면 또 풍기 군수위의 경상도 관찰사가 야 나도 좀 100건 좀 줘야지 나도 상납도 해야 되고 나도 먹어봐야 되는데 하면 또 나눠줘야 되고 또 옆에 수능도 허브에서 아니 이 인간들이 풍기군이 뭐 까불고 있네 이러면서 우리 수능도 허브로 우습게 여기는가 이러면 또 그것도 200건 드릴게요 줘야 되고 뭐 그랬을 거라 생각돼요. 그건 완전 추측입니다. 하여튼간에 탐난 물건 있으면 서로 잘 가져갈라 하잖아요. 명나라 사진만 뭐 외국 사진만 달라 하겠습니까? 조정에서 영의정이 내가 몸이 아픈데 오늘 한해 좀 풍기군수 좀 나 좀 살려주소 하면 또 저기 영의정 날이 영감 오래 사셔야 되죠. 이러면 또 참 이러면서 한 10건이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해야 될 거래요. 그 풍기군수가 아마 그런 청탁도 많이 받았을 거고 거부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풍기에 삼삼 많이 난다고 소문 났는데 그 해마다 최소 몇 건은 난다는데 조정에 세금 내고도 몇 건은 정도 뭐 해마다 정승들한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판서들한테 그래도 담은 10뿌리씩이라도 보내줬다는 기록이 있을 텐데 안 보내주면 넌 나쁜 놈이네. 조정에 대한 충성도 안 하고
혹시 그 안 보내주고 대신 너 먹고 네 사리사욕 채운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받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산삼을 많이 대량으로 캘 수 있으면, 그리고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으면 되니까 조정의 명령에 대비해서 항상 적어도 조정에서 수요하는 거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산삼을 확보하려면 씨앗을 심어 놓는 수밖에 없어. 꼭 새가 뭐 물어서, 보통 산삼은 새가 있고 열매, 빨간 열매 좋다고 먹으려고 이렇게 물었다가 소화가 잘 안 돼요. 산삼은 그 삼은 씨 보신 분은 저는 많이 봤는데 씨가 딱딱합니다. 씨 상태에서 그 씨에서 싹이 나려면 힘들어요. 자연 상태에서 발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발화시키기 위해서 그 개갑이라 하는데 껍데기가 벗겨지게 한 작업을 저는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걸 봤습니다. 종포라 해서 그 씨앗을 그 모래 제일 밑에 층에는 자갈, 배수 잘 돼서 자갈 깔고 그거에 이제 굵은 모래, 가는 모래 이런 식으로 딱 해놓고, 진흙종이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진흙종이 들어가면 씨 자체가 다 썩어버려요. 모래로 해놓고 이제 그 모래층 사이에 이제 산삼, 이거 삼의 씨앗, 딸이라 부르는데 그 딸을 까서 그 씨가 나오거든요. 딸은 빨간데 그 안에 이제 씨가 까무잡잡한 색깔이 꼭 전복 껍데기 색깔 비슷하다 보면 돼요. 그런 이제 색깔이 쪼맨한 것이 뭐 콩알만 하다 보면 대충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넣으면 다 흩어지면 찾기 힘드니까 우리 저 모기장 하는 같은 소재 있잖아요. 예. 물 같은 건 통과하지만 이 씨는 못 통할 정도로 그런 모기장 같은 재료로 되는데, 그것도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 씨를 넣고 모래 속에 묻어놓고 거기에 물조루 있죠. 그걸로 물을 열에 뿌려요. 그 모래가 촉촉하게 젖어요. 너무 많이 뿌리면 썩을 테고, 너무 안 뿌리면 말라버리면 또 씨가 마르니까 싹이 잘 안 트거나 말라 죽을 테니까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게 있어요. 요즘은 뭐 기술이 그 당시에는 나무로 상자를 짜놓고 그 안에 밑에는 자갈, 모래 몇 층 이렇게 하고, 그 이제 모기장 같은 그 주머니로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딸이라는 거, 삼의 열매, 빨간 열매 들고 빨간 열매 껍데기를 이제 물에 씻거나 해서 뺏겨버려요. 그러면 처음에 색깔은 놀놀한 게 콩 색깔처럼 놀놀한데, 그걸 주머니에 넣고 오래 놔두면 색깔이 까맣게 변해서 아까 말한 전복 껍데기 색깔처럼, 조개 껍데기 색깔처럼 변하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다 압니다.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정확한 기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한 달이든지 뭐 두 달이든지 그렇게 습도를 적당히 유지해주면 삼이 이제 그 안에서 싹이 나오느라고 산 껍질이 오래 벌어져요. 마치 조개 입을 다물던 조개의 입이 열리서 이래 살짝 벌어지면서 이래 쪼매하게 싹거든요. 이래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개갑이 됐다 하거든요. 껍질이 열렸다. 개갑, 열개자 껍데기를 뜻하는 갑자일 겁니다. 개갑 됐다 하면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땅을 이렇게 골아놓고, 이렇게 땅을 맨땅 심으면 안 되고 약간 두드러하게 높이를, 보통 뭐 정확히 모르겠나, 예컨대 한 한자 정도 높이로 해서 폭은 뭐 예를 들면 한 1m 뭐 이게 있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삼자라에서 그 삼포망이라고 부르는데 그 규격이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 요즘 더 넓게 하는데 예전에는 뭐 대략 한 1m 좀 넘지 않았나 싶은데, 뭐 그 정도로 1m에서 2m 사이, 1m 조금 넘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넓이가 아니고 너비죠. 너비가 한 1m 좀 넘고, 높이는 한 뭐 정확히 몰라요. 한 사람마다 또 그 습도가 많이 적은 따라 달라지는데, 예컨대 대략 높이 30cm 한자, 너비 1m라 칩시다. 1m 해도 되고 조금 넓어 상관없어요. 그 위에 이제 지프로 예전엔 처음엔 가렸거든요. 햇빛을 가려줘야 돼. 인삼은 반음지식물, 반양지식물이기 때문에 햇빛 직사광선을 떼면, 특히 여름철 뜨거운 직사광선 때문에 잎이 타버립니다. 불에 탄 듯이 타버려요. 그래서 그 해를 반쯤 가려줘야 돼. 약간 그 그늘이다. 너무 또 깜깜하게 그늘되면은 안 돼요. 버섯은 깜깜하게 그늘돼야 되지만, 또 버섯도 너무 깜깜하면 또 안 되는 버섯도 있는데, 하여튼 그 삼이 본래 까다로워요. 반음지식물, 반양지식물에서 해가 완전히 가려져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가 확 들어오면 또 뜨거운 여름철에 하지 부리면 다 타버려요. 이파리 타 죽어버린다고. 타지 않을 정도로, 그걸 더위 먹죠. 이 인삼 이파리 더위 먹어요. 사람처럼. 저는 지금은 제가 안 하지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 인삼 농사 짓는 거 제가 도와드리고 했기 때문에 삼의 성질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높이 30cm, 그다음에
뭐 너비란 건 요즘 한자로 폭이죠. 면적이고 너비. 넓이가 아니고 너비 또는 나비라고 하는데 높이 30cm, 너비 예를 들면 1m 내외 뭐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깊이 길면은 많이 가릴 수 있으면 갈대 같은 거로 해서 막 길게 만약에 위에 지붕을 길게 2m, 3m 하면 밑에 그 너비도 좀 넓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볏짚으로 해요. 그러니까 볏짚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볏짚이 커버할 수 있는 그 길이, 그게 너비가 되는 거니까 볏짚의 길이가 말하자면 이 산포망의 최대 너비라 보면 돼요. 조금 약간 여유가, 볏짚이 여유가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풍이 치잖아요. 비바람 치면은 흙이 파여나가고 또 그래요. 그래서 볏짚의 길이가 최대고 사실 볏짚의 길이보다 조금 더 짧게 너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뒷부분에 그늘을 약간 지울 수가 있지. 예, 하여튼 뭐 저는 그 인삼 재배를 제가 직접 심지는 않았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심고 뭐 씨앗을 여러 구멍을 내가지고 구멍을 여러 개. 그것도 나무 판때기에다가 마치 빨래파처럼 나무 판때기에다가 손가락만한 크기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그 땅에 팍 박은 만큼 그 쏙 들어가잖아요. 그 자리에 인삼의 씨앗, 딸이라 부르는 걸 집어넣어요. 한 개씩 이렇게. 예를 들면 그 1m 폭 안에, 이건 예를 들면 정확한 그 모르는데 1m 폭 안에 너비 1m 안에 요 한 줄에 쭉 예를 들면 딸이 뭐 10알이 들어가게 한다, 20알이 들어가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 예를 들면 10알이 들어가다 쳐줘. 그럼 한 줄에 10알. 또 간격을 예를 들면 한 뼘 간격을 띄운다면 그렇게 넓게 안 띄우는 것 같은데, 한 뼘 간격을 띄운다면 또 한 뼘 건너서 10알씩 한 줄에 10알씩 쭉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1m 안에 예를 들면 10줄이 들어가면 10알씩 한 줄에 10알이고 10줄이 들어가면은 1m 안에 예를 들면 100알이 들어가겠죠. 근데 실제는 더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예시한 건데, 그런 식으로 요 씨앗을 넣고 그에 이제 흙을 살짝 덮어줘야 돼요. 너무 많이 덮으면 또 씨가 올라오는데 힘들고 싹이 올라오는 게 힘들고, 너무 얕게 들어보면 또 가물면 확 말라버려가지고 그 못 쓰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높이도 그 엄폭하게 구멍을 요래 작은 구멍들을 내놓고 손가락으로 누른 듯이 그런 구멍을 내놓고 다 씨알을 하나 넣어놓고 그 덮는 흙의 흙의 성질도 그냥 보통 일반 진흙을 쓰지 않고 석벽이라 해서 풍화된 돌, 석벽을 사용합니다. 풍화된 돌이 이제 돌처럼 생겼지만 호미를 끌고 이렇게 막 부서져 가루로 부서지는 그 석벽이라고 불러요. 그 석벽을 중에 이제 석벽을 캐가지고 거친 덩어리 같은 건 돌 부서진 다 버리고 그것을 채로 쳐가지고 고운 채로 쳐서 그걸 갖고 이제 위에 구멍 속에 딸을 넣고 그 위에 흙을 살짝 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석벽을 뿌려줘요. 석벽을 뿌려주면은 그 잡초가 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고 뭐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뭐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그래 했겠죠.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위에 이제 지프로 이영이라고도 하고 날개라고도 부르는데 이 지방 사투리에서는 그 이영이라고도 하고 있는다 해서 이영 또는 날개라고도 불러요. 이영 또는 날개를 엮어서 본래는 손으로 엮어요. 근데 나중에 기계로 해서 실로 엮는데 그걸 이제 딱 덮어주고 가려주면 이제 적당한 그늘을 쥐어주고 지나치게 빨리 흙이 마른 걸 막아주고 습도를 조절하고 온도, 습도, 일조량을 조절해서 이제 반음지 식물인 삼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재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저는 그 옛날에 처음에 그 지프로 이렇게 엮어서 위에 덮는 거 손으로 직접 엮는 것도 봤고, 나중에 기계가 나와서 손으로 일일이 엮지 않고 이제 꼭 재봉틀 같아. 그런 기계 주르륵 틀로 박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봤고, 그다음에 그 짚을 서로 마주대서 끝과 끝끼리 모아서 밑에 밑동 쪽은 바깥으로 나가요. 끝길은 서로 이렇게 가운데로 물리게 해서 이렇게 만든 걸 또 끝이라고 부르는데, 끝을 덮기도 하고 그런 거 하다 그 짚이나 끝이는 무거워요. 살지 먹고 또 비를 많이 쓰면 빨리 썩어버려. 1년 좀 썩어서 또 새 걸로 갈아야 되는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차광망이라는 게 나왔어요. 말하자면 그 나일론 같은 그런 소재로 두껍하게 해가지고 이제 집 대신에 쓸 수 있게 되면서 그거는 좀 가볍고 해를 잘 가려줘. 비도 좀 많이 잘 가려주고
장점이 단점인데 하여튼 거기 차광망이란 게 나오면서부터 이제 지프로 그 무거운 지프로 이어가지고 하는 그 고생이 줄어들고 이 영이 이제 1년 지나면 색깔이 시커멓게 변해서 오래된 초가지 보면 시커멓게 변하냐 그런 식으로 썩은 날개를 말하자면 그거를 썩으새라고 불러요. 썩은 뭐란 뜻이죠. 썩으새라는 게 사실 걸음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썩으새는 그 해가 숭숭 들어오고 비도 많이 새요. 그래서 안 되지. 그 고의 색을 또 덮든가 썩어서는 좀 걷어 내려가지고 삶이 커지면 삼이열에 살짝 겨울에 덮어줘요. 그러면 보온이 되잖아요. 그 봄 되면 저 썩은 새는 맥이 없어요. 그거로 싹이 뚫고 올라와. 싹이 뚫고 오면 싹은 잘 나면서 그 썩은 새는 썩어서 거름이 돼서 또 인삼이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참 재밌는데 그 인삼 재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은 풍기오면 인삼박물관이라고 풍기읍 창남리 쪽에 그 풍기 온천이라고 목욕하는 곳이 있는데 그거 가면 인삼박물관이 있어요. 그거 가보면 예전에 산포를 어떻게 그 인삼 재배하는 시설을 그런 밭을 산포라 부르고 그 시설을 이제 해가림 설비라고 요즘 말로 하는데 옛날에는 그 산포 의장이라 불렀어. 산포 의장 뭐 그런 게 불렀는데 그런 거 이제 그거 보면 실제 만들어 놓은 모형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뭐 하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제 머릿속에 그 기억이 환해요. 저희 아버지가 본래 울진군 출신인데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와 함께 여기 풍기로 이사 와서 농사 지을 때 그냥 벼농사 지어서는 그냥 입에 풀칠하기 바쁘니까 좀 고소득으로 작물로서 이제 누군가의 권유를 받아서 그 땅에는 뭐 감자 심거나 벼 심지 말고 그 인삼을 해보게 잘 될 것 같네 이래가지고 시작하게 돼서 이제 돈이 그냥 그 벼농사나 감자농사나 이런 데 대해서 뭐 엄청나게 많이 버니까 한 10배, 100배, 10만 뭐 그렇게 많이 버니까 이제 그 기술을 착착 터득해서 울진 사람인데 요 풍기 와서 풍기 사람들이 하던 인삼 재배 기술을 터득해서 이제 그거를 사실 저희 아버지 성공하셨어요. 인삼 재배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생활이 좀 윤택해지고 그 덕분에 저도 이제 대학교 갔다 봅니다. 만약 인삼 재배 안 했으면 뭐 대학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겨우 나오고 아마 그랬겠죠. 그 등록금도 겨우 쩔쩔 메고 내고 뭐 그래서 샀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그 당시 풍기 고등학교 나온 덕분에 좀 머리가 깨었다 할까? 예, 딴 사람보다 생각이 좀 앞서갔어요. 그 인삼 재배도 처음에는 누군가의 귀띔에 시작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기술이 늘어가지고 인삼 재배하는 사람 중에 상당히 기술이 있는 사람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또 이 목공 이런 소질이 있어요. 난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풍기 고등학교 지금은 경북 항공고인데 그 졸업 관련 학교 재학 관련 서를 떼 보니까 장래 희망이 쉽게 말해 목수 또는 건축업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취미 활동반 동호인 반이잖아요. 동호반 요즘 말하면 동아리에 그 목공 동아리 맞아 목수 동아리 그런 데 들어가지고 그거 상당히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뭐 나무 깎아서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이런 거 잘해요.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 큰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먼저 돌아가셨는데 저희 큰아버지도 그 집에 가보면 대패하고 뭐 끌하고 톱하고 이런 기본이 있고 허리에 막 톱도 차고 뭐 끌도 차고 먹통도 들고 다니고 뭐 하여튼 저희 아버지나 저희 큰아버지는 형제분들이 그 목수 소질이 있었어. 대목, 소목 다 소질이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요. 근데 하여튼 인삼 재배를 배우고 나중에도 사과 재배도 배워서 사실 물려받은 땅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좀 특용작물 좀 비싼 걸 재배하니까 소득이 좀 높아서 자식들은 그래도 뭐 고등학교 정도 자기가 하기 싫어서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으면 저 고등학교 정도는 보냈고 그래서 대학교 보내기 좀 힘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아버지의 특별한 감독 내지 맹훈련 참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된 이유가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엄청나게 관심 갖고 시켰었기 때문이거든요. 거의 뭐 반강제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켰어요. 그 스파르타식 교육에 못 이겨서 일탈을 하면서 벗어나고 뛰쳐나간 사람이 저희 큰형 그다음에 저희 동생인데 저희 누나는 여자니까 뭐 공부 크게 안 해야 된다 신경 별로 우리 아버지 안 썼어요. 아들들은 막 신경 없어 썼어요.
너들 중에 한 놈이라도 대학 가든지 아니면 뭐 기술을 터득해서 잘 살아야 된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애들 달달 볶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 수업 그날 배운 거 다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숙제는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그게 다 확인돼야 잠을 재웠어요. 애들들이 어릴 때 잠이 빨리 오잖아요. 저녁 먹고 나면 한 9시쯤 되면은 그냥 뭐 잠이 막 제대로 고개 꾸벅꾸벅 좋는데 숙제 검사하고 그날 배운 거 확인해야 넘어가지 안 넘어가면 잠을 안 자서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그걸 못 견뎌서 반항하고 이탈하고 낙오된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결국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는 저희 형하고 제 동생은 주기웅이라는 저희 형하고 원래 돌아가셨는데 제 동생 주상은 또 일찍 또 세상 떠났는데 그 두 사람은 저 형제지만은 본래 머리는 좋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그 또래에서는 학교에서 그래도 뭐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혹독한 스파르타 교육을 좀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너무한데 이런 식으로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결국 약간 빗나가고 저도 그 스파르타 교육에 참 솔직히 반항심이 좀 생겼는데 저희 형님이나 동생하고 좀 다른 점이 좀 제가 좀 무시하고 그래요. 참을성이 또 어떤 데 지나쳐. 그래가지고 그 좀 반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시킨 대로 다 해. 머리도 안 좋은 게 사실은 저희 형하고 저희 동생이 머리가 더 좋아했어요 본래. 저희 형은 글짓기를 잘해가지고 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교 상도 많이 탔다는데 저는 뭐 글짓기 상 한 번 탔는데 막 억지로 써가지고 억지로 거짓말 써듯이 써가지고 그래도 뭐 그렇다 써서 상 한 번 타고 정도 있지만 그건 저는 글짓기는 별로 잘 못했고 제 동생은 기억력이 참 비상한 것이 제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저 친구들 놀러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서 너 공부 제대로 하고 다니냐 하고 너 오늘 배운 거 좀 외워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국어 오늘 어디 배웠냐 뭐 몇 과를 배웠다니까 외우라니까 참 놀랐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는 그 글씨는 많지 않아요 그죠? 지금도 생각하는데 뭐 철수 영이 나오는데 철수야 영이야 뭐 놀러 가자 바둑이도 같이 논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온 그 책인데 근데 글자 수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과서 한 권을 다 외우더라고. 거의 내용 틀린 것도 거의 없이 뭐 어쩌다 한두 대목 틀릴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다 외우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놀랐을 거야. 뭐. 이 녀석이 맨날 놀러 다니면서 공부를 안 한다는데 어떻게 이걸 책을 다 외우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국어 과목에 대해서는 우리 동생 상우인데 가한테 더 이상 뭐 공부하냐 안 하냐 묻지도 않았는 것 같아. 딴 거는 검사인데 국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책을 다 외우는 사람을 더 이상 족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만큼 머리 좋지를 않아서 외우라고 막 힘들어서 좀 틀리게 외우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도 뭐 하도 무식하게 외우니까 뭐 정성이 가라다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 약간 몇 글자 틀려도 외우면은 그냥 잠자라 가서 자라고 해서 자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스파르타 교육이에요. 저는 이제 중학교 다니신 제 동생이 초등학교 다니는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제 동생은 제가 나이가 3살 차이 나는데 제 동생이 그 철수야 영희야 하는 그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을 외울 때 저는 아마 4학년이었을 건데 저 4학년 때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서 국어책에 보면은 그 학생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데 그 학생의 삼촌인가 뭐 누구 되는 사람이 그 연못에 뭐 호수인가 큰 호수인가 강에가 거기에 뭐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보트를 타고 나서 뭐 관리하러 갔는데 그 학생이 이제 제 삼촌이 일 잘하나 안전하게 일하나 이게 망령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삼촌이 이제 뭐 어떤 위기에 닥쳤어. 배가 뭐 가라앉던가 뭐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뭐 어떤 식으로 연락하던 해서 조절해서 자기 삼촌을 구했다는 이야기 거야. 아마 삼촌이 물에 빠져 죽든 놔뒀으면 그 이야기 안 됐겠죠. 하여튼 그런 내용이 국어책에 있었는데 그 당시 국어책에 있으면 그게 몇 과고 무슨 내용이라고 제목이 뭐라고 알 텐데 제 머릿속엔 그런 내용이 훤해요. 그 학생이 망경으로 이렇게 연못인지 호수인지 뭐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그림 사파가 있었으니까 그걸 저는 이제 외우라 하는데 제 동생처럼 그 머리 좋지 않아서 다 외우지 못하고 일부 대목은 틀리고 해서 그는 뭐 하여튼 억지로 우리 아버지 약간 코치를 해서 그 다음 대목은 이런 내용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약간 코치를 해주면 이제 외우는 식으로 해서 하여튼 저도 그전 외웠어요. 그 외워야 잠을 자. 참 진짜 잠 안 재우는 고문을 우리 아버지 하신 거예요. 뭐 좋은 의도겠죠. 네.
내가 그 농사지어서 너들 키우려면 아들 셋 딸 하나인데 힘든데 공부라도 잘해서 좀 장학금이라도 받으면 내가 덜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똑같이 어차피 학교 다니고 공부 좀 제대로 하라고 시켰는지 몰라도 공부에 한이 맞힌 사람처럼 그렇게 심연시켜 스파르타식 교육시켜서 이겨낸 저는 이제 무식하게 공부를 하는 인간이 됐고, 약간 빗나간 저희 형이나 뭐 제 동생은 아니 뭐 딴 집에 애들은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내보다도 공부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 너무 심하다 이래가지고 저 아버지 지시를 어기고 나중에는 이제 숙제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하고 가방 내던지고 놀러 가고 아버지한테 걸리면 한 대씩 맞고 그런 식으로 자라는데, 사실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먼저 죽고 별로 똑똑지도 못해서 좀 미련하게 공부한 저는 살아남아서 오늘날은 또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또 알려져 있고 참 웃깁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날이 새네. 집에 자야 되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참 이 주공선정비 이야기 하다가 뭐 헛이야기란데, 주공선정비 하다 이 주공, 그러니까 신제 주세봉 선생의 대표적 공적이 두 가지로 크게 할 수 있는데, 저 수능 소수서원은 본래 초기 이름이 백운동서원인데 그 백운동서원을 창건했어요. 주세봉 선생의 백운동서원을 창건해서 말하자면 학교를 지은 거죠. 풍기군에 이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학교를 만드는 그런 큰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한 산삼의 씨앗을 인위적으로 뿌려서 그 가만히 놔두면 뭐 자라면 산삼과 똑같은데 이제 어디에 심었는지 알 수 있고 몇 폭인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산삼은 산삼인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집에서 가꿀 수 있는 산삼, 가삼이란 걸 이제 만들었는데, 그런 그 외에도 다른 뭐 업적이 많겠죠. 예를 들면 뭐 보면은 뭐 어르신을 공경하고 뭐 어린 아이들이나 과부나 이런 외로운 사람을 잘 돌봐줬다 이런 공적도 있어요. 아주 참 훌륭한 분이고, 가짜 선생님들이 많아요. 군수가 자기는 일 똑바로 안 해놓고 그래서 저 조정에 자기가 일 잘했다고 또 자랑하려고 억지로 선정비 만들어주게 한 그런 가짜의 선정비도 많아요. 사실은 반 협박하다시피 해서 선정비 안 세워주게 해봤네. 조정에 올라가서 너도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또 선정비 세워주잖아요. 저는 이 선정비 속에 그런 가짜 선정비도 한두 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주세봉 선정비는 그런 가짜 선정비가 아니고 진짜 선정비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이 했던 일, 백운동 서원을 세워가지고, 그 백운동 서원이 나중에 최초의 사역서 임금님으로부터 현판을 내려받는 그 영광을 누린 서원이 됐고, 이 지역에서 큰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걸 하고, 산삼 공납의 폐단, 산삼 채취하고 공납하는 그 어려움, 그거를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삼 재배법을 도입했고 하니까 이 풍기군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죠? 뭐 과거 시험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한양 같은 데 가서 비싼 유학비 내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 지역에서 그래도 저 과거 시험 합격했던 관리들, 퇴직한 관리들이 이제 예를 들면 교육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뛰어난 사람들이 교육시키면은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좋은 학원 다니니까 과거 시험 합격률도 높아지고 그랬을 테고, 산삼공납의 폐단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가삼재배법을 만들었으니까 뭐 산삼 키로 다니라고 모내기 못한다거나 이런 거 거의 뭐 완전히 사라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줄어들었을 거라 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선정비를 세우지 말라고 제발 내가 이런 거 안 세워도 돼 이래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안 세울게 말을 해놓고 몰래 세우고 그래서 짠할까 싶은 사람이 이제 이분인데, 주세봉이라 하니까 저 주창웅인데 똑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래요. 이 주세봉 선생은 글자로 보면 두루주시, 중국의 주나라와 같은 그 두루주시라는 주자를 쓰고, 가수 주현미 씨도 이 두루주시라고, 한자로는 두루주시라고, 이 본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자 글자는 두루주시, 그걸 쓰고, 저는 이제 나무목변이 들어가는 불굴주시, 저희는 관향이 이제 신안이라서 중국 신안입니다. 우리나라 신안이 아니고 신안주시 그때인데 뭐 이분은 뭐 하여튼 우리 말로 발음하면 주 똑같지만은 여기는 두루주시고 저는 불굴주시가 변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정씨니까 주세봉 선생 칭찬한다 그런 오해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정씨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훌륭한 분인데, 이분 이 선정비 좀 탁본을 떴으면 좋겠는데
풍기읍사무소 이야기에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요 한지 좋은 거 사가지고 요 물을 살짝 뿌려가지고 칙칙칙칙 뿌려 뿌려가지고 딱 붙여놓고 손 방망이 같은 거 헝겊으로 톡톡톡 두드려가지고 먹 같은 거 묻혀 톡톡 두드리면 잉크 묻혀 두드리면 글자 드러나잖아요. 저는 탁본을 안 해봤는데 그 탁본 연습을 해서 이거 한번 떠보면 좋겠는데 탁본을 뜬 다음에 탁본을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이걸 읽으면 좋겠는데 요 앞면에 지금 이 두루주시 예 두루란 건 주밀하다는 뜻이죠. 빠짐없다 이런 뜻이죠. 그 두루주시 주공선정비 이래 되고 여기 앞면은 좀 마모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휘세붕 예. 공해 주공이라 부르는 이 분의 존칭이죠. 공의 휘는 이제 이름인데 주로 돌아가신 사람을 이름을 가르칠 때 이제 휘라 부르죠. 왜냐하면 그건 끓인다는 뜻이니까 입에 함부로 담으면 안 되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공의 휘는 세붕 주공의 휘 이름은 세붕 두 글자다. 자는 뭐다. 요건 이제 글자가 마모돼서 좀 잘 안 보입니다. 탁볼 때 해볼 거든. 신축년에 뭐 이게 사한가 출이네. 신축 출수. 신축년에 출수니까 군수로 나왔다. 새 이래 놓고 전활 심 탁볼 때 정확하게 글자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증 을사 예, 신축년에 군수로 이제 중앙에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왔겠죠. 신축 출수 수는 지킬 숫자인데 군수가 고을을 지키는 사람이 군수잖아요. 고을 군자니까 신축년에 군수로 왔다 뭐 이런 뜻 같은데 뭐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을사년 동 그다음에 신축년에 뭐 군수로 왔고 그다음에 을사년 겨울에 또 뭘 했다 이런 게 있고 국자사성 국자감에 사성을 했다 뭐 공했다 뭐 이래야 돼요. 군수도 하고 뭐 국자감 사성도 했다 이런 말인데 이건 문장을 좀 정확히 팔등하면 저도 해석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 다음에 보니까 공자품 관인 공의 자품 공의 이제 성품 바탕은 이 주세봉 선생의 인간됨은 관인 이제 너그럽고 인자하다는 거지. 예. 너그럽다는 거죠. 저는 사실 너그럽지 못하고 속이 좁은데 넓다는 뜻이죠. 너그럽다는 건 넓다. 마음이 넓어서 뭐 조금 사소한 잘못있으면 용서도 해주고 이런 그 관대함이 있다는 거죠. 사랑한 일자죠. 이게 어질 인자인데 관대하고 어지럽다. 그냥 뭐 조금 실수 있으면 밑에 부하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두드려 팬다든가 막 쫓아낸다든가 벌을 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작은 허물 정도는 이제 눈 감아서 주기도 하고 그럼 다 눈 감아 줄 수는 없겠죠. 관대하고 인자했다. 학행 근데 학행 공부하고 배우는 거죠. 학행이 또 뭐야 숙이라 되어 있네요. 이 개구리야 두꺼비야. 야, 너 개구리냐? 가만있어 봐. 두꺼비인가 개구리인가? 야가. 이 녀석 봐라. 개구리나. 저는 이 개구리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개구리가 저 주변에 자꾸 잘 눈에 띄고 그래요. 네, 뭐 그런 이야기고. 하여튼 이 기본 성품은 관인, 너그럽고 인자하고 그 학행은 뭐 하다 했는데 학행의 순숙이라 되네. 학행이 뭐 순숙. 이 맑은 숙자잖아요. 공부를 하고 그 행동하는 거지가 좀 맑고 뭐 훌륭했다는 뜻이겠네요. 그리고 경로, 존현, 어르신 노인들이죠. 연세 많은 분들을 공경하고, 노인네들 일도 못하면 밥만 먹는 이렇게 푸대접한 게 아니고, 아이고 어르신 오래 사느라고 참 지혜로 사셨습니다. 이렇게 공경하고, 존현, 현인들을 떠받들었다는 거죠. 현인은 유교에서 현인은 성인 다음이죠. 공자, 맹자 이런 사람은 성인이라 부르고 공자, 맹자는 아니지만 공자, 맹자의 글을 읽고 또는 공자, 맹자 비슷한 행동한 사람은 현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어질현 이건 똑똑하고 성인 다음에 성현이라 부르잖아. 공자 명자는 아니지만 공자 명자 못지않게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을 이제 그 높였다는 거죠. 숭상했다는 거죠. 경로존연하고 선교후벌하였다. 이게 중요한 건데 먼저 가르치고 나서 나중에 벌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똑바로 시켜놓지도 않고 막 사람들 나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안 하면 나무라는데 자기 지시도 안 해놓고 일이 잘 안 되면 너 왜 안 했어?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나무라는 사람들인데 이분은 선교 후보를 반드시 먼저 가르치고 이렇게 일하고 저렇게 하라 지시를 하고 몇 차례 하고 그런데도 말 안 되면 그때 가서 벌했다는 거죠. 선교 후보를 그러니까 미리 다 가르치고 자세히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그런 이제 하다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다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말 안 듣고 딴짓하면 그때는 처벌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관인이라는 성품이 본래 공의 자품이 관인하다는 게 선교 후보를 했다는 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추서시은 미루어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었다. 아 그러니까 좀 잘못했다 해서 막 험하게 다루는 게 아니고 자상하게 가르치고 이제 그래도 어긴 자는 어쩔 수 없이 처벌해야 되죠. 안 하면 행정이 유지될 수가 없으니까 처벌하지만 또 그래도 물어보고 너 왜 그 하라는 거 안 했지? 물어보면 아 무슨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되면 그거 들어보고 좀 동정심이 생기면 용서도 해주고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관인하다는 게 이 말이잖아요. 관인하다는 게 바로 선교 후보를 하고 추서 시은했다는 데서 나오잖아요. 예, 또 그건 뭐야? 흥인가? 이럴 흥자인가? 흥리 요 글자 마모대 잘 안 보이고 일 한일 이거 글자 마모되지 않게 잘 보호를 하든지 아니면 이 원본은 넣고 이 글자를 판독한 다음에 똑같은 거를 비석을 만들어서 대신 또 만들면 이게 오래 갈 텐데 원본은 따로 박물관처럼 안전하게 풍화 덜 되도록 잘 보호하고 이게 원본이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딴 거 원본이고 이거 모조품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원본 비석인데 나도 손 함부로 대면 안 되는데 이게 비바람에 시간이 오래되면 마모되는데 아직은 글자 볼 수 있을 때 이걸 잘 보존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 글자 내용이라 탁 본 뜻이라도 잘 보존해야 되는데 글자 이 훼손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비바람에 훼손된 게 아니라 애들이 돌로 찍거나 장난으로 훼손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글자 좀 잘 안 보이는 글자예요. 이거 사랑 애자 같은데 요거는 뭐지? 요건 정성성자 같고 감심 화인인가? 효제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선성묘 립 문성사 여기 있네. 이게 아마 요 부분이 선성묘 먼저 간 옛 성인들의 사당 묘가 사당이죠. 사당을 어떻게 하고 선성묘를 새롭게 했다가 하고 그다음 이 문성의 사당을 채우고 그래서 진흥 했다. 이게 아마 그 백운동 세운 거를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간이 돌을 찍어가지고 돌이 움푹 들어가서 비석 만들 때 이 움푹 들어갔을 리가 없죠. 움푹 들어갔으면 돌을 다 깎아서라도 맞췄을 텐데 이거 누가 망치 때렸나 왜 이래. 하고 부로 아버지 또는 노인 어르신들을 어떻게 했다. 잘 대접했겠죠. 아까 분명히 있잖아요. 경로존연을 했다고. 그 다음에 언자 그 다음에 국조례 전성 글자가 잘 안 보이는지 글자가 왜 이렇게 많아. 글자 다 보여도 사실 해도 힘든데 글자가 안 보이니 더 힘드네. 이게 할위자 같은 이게 받을 수잖아요. 성교인가 성정인가 성정원이네. 그래서 성정원 도승지 나 성정원 도승지가 됐단 말인가 했다 하고 이제 여기 가정 몇 년이라 되네. 가정은 명나라 여기 가정 황제를 말한 거죠.
가정 2년인가 뭐 팔자도 보이고 하는데 뭐 월일 가정연간에 예 하여튼 세웠다는 건 틀림없는가 보죠. 그죠? 뭐 글자가 안 보이는 게 많고 보여도 제가 풀이를 못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주공 선정비에서 주공은 그 이름이 세붕이라는 분이고 신축년에 군수로 왔고 을사년 겨울에 또 뭘 했다고 돼 있고 을사년 겨울에 뭐 국자 사성이 됐다는 뜻인가? 그리고 그분 이제 하여튼 그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관리로서의 경력을 잠깐 언급한 다음에 이분의 성품이 관인, 예, 관인하다, 너그럽고 인자하다, 예. 그다음에 그 학행, 그 공부하고 실천하는 그 자기의 그 행동한 태도가 순숙하다 이렇게 되죠. 자품은 관인하고 학행은 순숙하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은 결국 경로존연했다. 어르신들, 내 연세 많은 어르신들 보면 구박하는 게 아니고 공경하고, 그 다음에 존현, 예, 이 고을에 이제 뭐 똑똑한 사람들 있겠죠. 과거 시험 합격하거나 합격 안 한다 하더라도 글 잘 쓰고 뭐 정책에 대한 조언 잘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높이 떠받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교 후벌, 그 행정을 함에 있어서 부하들이 군수니까 군수 밑에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전이라고 하죠. 그 뭐 이방 호방 해서 육방 관속들 그 사람들 대할 때 선교 후벌 반드시 먼저 가르쳤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를 하고 몇 차례 주지시키고 충분히 이들 한 다음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제 그때 가서 후벌 하는데 선교 후벌 하는데 추서시은이라 벌 할 때도 인간 잘못했네 이거 왜 지시사항 어기고 엉뚱한 짓을 했어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이런 사정에 있어서 지시를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한다고 노력했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할 때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그 벌을 감해줬다는 거잖아요. 추서시은이라고. 이게 미루어 헤아려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곤장 때릴 것도 곤장 너무 심하네. 10대 때릴 것도 2대만 때리고 그 다음에 용서 좀 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 밑에 부하들 입장에서 잘못을 해서도 이렇게 용서를 잘 해주니까 이해를 해주고 하니까 그 좀 덕택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선정했다는 거죠. 경로존현, 선교 후벌, 추서 시은,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요 부분은 제가 지금은 마모되는데, 뭐 해서, 뭐 감심, 화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교화했다는 거죠. 뭐 두들펴서 억지로 이제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관인, 자품이 관인하고 학행이 순숙하니까, 그 다음에 실제 하는 것도 보면 선교 후벌하고 추서 시은 하니까, 사람들을 많이 감동시켜주겠죠. 그래서 감동시켜서 감화시켜서 이 행정을 했다는 거죠. 그 억압적으로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말하는 두들 패고 뭐 벌금 내게 하고 이런 것보다도 잘 가르쳐서 이해해서 공감해서 따라오도록 소프트 파워를 많이 썼다는 이야기죠. 뭐 그런 이야기 있고 그 치적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여기 뭐 순후 해놓고 쭉 해서 해놓고 이제 선성묘를 신선성묘. 하여튼 선성의 묘를 이 성인은 이제 공자를 주로 가르치니까 공자 배양한 사당 뭐 그걸 예를 들면 쇄신했다면 새로 짓든가 보수를 하고 입 문성사 문성을 사당을 세웠다. 이 문성이 누구지? 문성공이 누구지? 문성공의 사당을 세우고 선성의 묘를 졌다. 예를 들면 공자 묘를 새롭게 하고 공자묘를 리모델링하고 보수하고 선성에 그다음에 이 문성사당이라는 건 없는 걸 새로 만들고 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그 백운동 세운 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냥 건립 백운서원 딱 백운동 서원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이런 식으로 풀었었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승정원 도승지도 됐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요 좀 중간에 글자가 뭐뭐 됐는데. 나중에 이 신재 조정 선생님 풍기 군수를 마치고 선정을 해서 능력이 있고 뭐 인품도 좋고 하니까 조정에 올라가서도 이제 벼슬이 높아졌는데 승정원 도승지 하면 오늘날로 치면 비유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승정원 도승지를 했다는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이 주공 선정비를 누가 연구해 놓은 글이 있으면 그걸 보면 되는데, 저도 예전에 이거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탁본을 떠서 이 지방에 좀 능력 있는 학자들하고 같이 연구하면 이게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저는 뭐 대략 뜻은 알겠습니다. 이분이 신축년에 출수 군수로 가고 을사년 겨울에 또 뭘 했다고 되어 있고 국자 사성이 됐나? 그리고 이분의 본래 그 성품은 관인하고 그 학행은 순숙하다, 도탑고 맑다, 그러니까 더티하지 않다는 거죠. 신사답고 깨끗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이제 이분이 풍기군에 와서 한 게 보면 경로존현하고 선교후벌하고, 선교후벌 할 때도 추서시은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흥리 뭐라고 되는데 저기 인삼재배 관련 가삼하고 관련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선성묘 립 문성사,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 백운동 서원을 건립한 창건한 일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그 백운동 서원은 성리학자인 주문공 주선생을 주문공 선생이 관련된 게 중국의 백록동 서원이 있습니다. 힐백자, 사슴록자, 백록동 서원. 그건 주문공 선생이 그 주의 선생이 처음 지은 게 아니고 본래 있던 학교인데 그걸 퇴폐한 거를 그 지역에 이제 관리로 부임해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수리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학교 시설도 수리하고 학자들 모으고 해서 말하자면 교육을 부흥시킨 것이거든요. 그 백록동 서원을 본받아서 좀 비슷하게 만든 게 백운동 서원인가 아닌가. 힐백자 구루문자, 힐백자 사슴록자, 백록동 백운동 좀 비슷하잖아요. 그 성리학자인 주의 선생의 백록동 서원을 본받아서 학교 시설 만든 게 백운동 서원이 아닌가 생각되고, 저 추측입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백운동 서원이 나중에 이제 태계 이양 선생인가 정부에 건의해서, 태계 이양 선생도 풍기 군사를 한 적이 있는 걸 제가 아는데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좀 바꿨죠. 백운동 서원이 아니고 소수 서원이라 해서 옛날 성현들의 가르치고 공부하고 교육하던 그 취지를 이어받는다. 소수죠. 이어서 닦는다는 뜻이니까 소서원이라고 이렇게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했는지, 아니면 왕이 그 백록동 서원 그 촌스러운, 백운동 서원 그 촌스러운 이름 버리고 나무고 흉내내는 걸 버리고 그냥 소서원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어내준 그런 실록 같은 데 보면 나오겠죠. 하여튼 요 부분이 요 일흥자네, 흥리 이익이잖아요. 흥리 이것도 높일 존자인가, 흥리 풀초자인가, 흥리초 했는데 요게 가삼재배 아닌가 싶고, 요 부분은 제가 볼 때 확실히 그 백운동 서원 아주 소설이 되는 그 백운동 서원 세운 걸 지적한 것 같고, 그 외에도 평상시에 경로존현, 선교후벌, 추서시연했다 이런 거 다 업적이잖아요. 경로존현, 선교후벌, 추서시연 이런 업적. 그다음에 흥리 초 한 그런 거 가삼재배인가 하고 해서 여기 글자 마모되는데, 그리고 이제 감심화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아전 같은 관리들인지 아니면 일반 주민들도 감심화인을 하는 방법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흥효제, 그러니까 효도하고 이 제는 형제간의 우애 있는 걸 가리킨 것 같은데, 효제 이 미풍장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순후 어쩌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백운동 서원을 건립한 거를 가리킨 것 같습니다. 신선성묘 립 문성사 이런 이야기 나오고, 나중에 이제 풍기군사하고 떠나가서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이제 성정은 도성지도 됐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석을 세운 때는 가정 2년 같은데 글자가 지금 말못해서 가정 2년 8 같기도 한데, 가정 28일인가 가정 2 월 1인데 몇 월 며칠이면 여기 일은 안 나있네요. 요게 이제 앞면이 본문에 해당하고, 뒷면에
이 비석을 세우는데 직접 참여한 사람들 이름이 나오건데 제찬이거든요. 이 지을 제자하고 편찬한데 찬자인데 이 글을 지은 사람은 제찬은 좌랑인가? 예, 도울 좌자죠. 제찬은 좌랑 황준량. 이 주공선정비의 문구를 쓴 사람은 글을 지은 사람은 제찬은 좌랑 황준량, 근계 황준량 선생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좌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좌수는 이 지방의 그 유력한 선비들의 뭐 우두머리인가? 그걸 좌수라 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 지역의 뭔 책임자죠. 좌수는 충뭐 해고 유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유 이게 뭐지 뭐 글자가 복인데 요 글자가 또 뭐지? 요 뭐 복이고 뭐 감자인데 뭐 감은 진사인 이 쪽인가 뭐예요. 진사인 누가 뭐 감을 했다는 거고 도감은 참봉 누구 해놓고 또 여기 보면 직장 서아무개 이게 참봉 관직 이름이죠. 진사는 진사과에 급제하면 진사라는 거죠. 예. 좌랑 황줄량 이 충진인가 뭐지 요 아무개 진사 누구 참봉 누구 직장 누구 직장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 허준 선생 예 조선의 명의 허준 그 허직장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 직급의 하나겠죠. 직장. 그 유학 누구게? 유학은 어릴 유자인데 유학은 이 사람들은 그 진사가 되기 전에 단계가 유학일 텐데 아마 초신가 뭐 시험 합격하면 유학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단계를 넘어서 좀 진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됐을 텐데 제가 아직 역사공부 좀 오래돼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유학보다는 진사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겠죠. 그래, 그 벼슬 받은 사람이 참봉 벼슬, 뭐 직장 벼슬 받은 사람이 있고. 요거 이제 새길 각자네요. 그러니까 뭐 각인데, 이걸 새긴 사람은 역시 참봉인가? 참봉 누군가 보고. 이거는 뭐 또 있고. 예, 뭐. 이거 글자 잘 모르는 게 많아서. 하여튼 황줄량 선생이 이 글을 지었다는 거면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제찬 황줄량 이게 주공선정비 비문을 지은 사람이 황줄량 선생이란 거죠. 그 비문을 지으려면 뭐 그냥 글 솜씨가 좋으면 지는 게 그걸로만 부족하고 이 주세봉 선생의 행적을 잘 아는 사람 본래 성품이나 그다음에 여 풍기군에 와서 뭘 했는지 잘 아는 사람이 있었겠죠. 황줄량 선생은 풍기 사람이래요. 풍기에서 태어나서 돌아가시기는 풍기군과 예천군 경계에서 돌아가셨다 하지만 풍기와 묘를 썼겠죠. 황줄량 선생 묘가 금양정사에 있지 않나? 그 진짜 묘인가 가묘인가 모르겠는데 황줄량 선생은 이 풍기군 사람입니다. 풍기군에 태어나서 오리지널 풍기군 사람이고 단양에 단양 군수도 하고 저 문경인가 어디 그저 군수도 하고 했는데 기본 출신이 풍기고 평상시에 공부하고 관직을 내놓고 나오면 또 풍기에 살고 했어요. 금양정사에 살았으니까 이 지역에서 주세봉 선생이 와서 뭘 했는지 이 지역 주민이었기 때문에 황줄량 선생이 이 지역 주민으로 여기 오래 살았던 사람이니까 주세봉 선생은 딴 지역 사람이 여기 왔다 간 사람인데 이 군수가 와서 뭘 했는지 잘 알았겠죠. 그래서 잘 아니까 이런 글을 썼겠죠. 예, 그래서 인삼축제 때 우리가 이제 내세운 대표인 인물이 그 가삼 재배를 시작한 신재 주세봉 선생인데 이 호가 신재랑은 아까 안 적혀 있는가 보네. 휘가 세봉이라고 하면 돼 있고 호가 신재란 말은 여기 안 적혀 있었는 것 같은데 혹시 있었나 아닌지 모르겠네. 근데 신재 주세봉 선생이 풍기군수로서 참 행정을 잘했다. 예, 그 내용들 아까 있잖아요. 예, 근데 뭐 가삼재배 직접 언급은 안 됐는데 뭐 가삼재배 흥리한 게 뭐 이익을 지는 게 다 이게 가삼재배 아닌 것이고 그다음에 백록동서원 나의 소서원이죠. 그걸 지은 거는 저기 언급이 돼 있어요. 그냥 예, 신선성묘 립 문성사 이게 저는 백운동서원 세운 걸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업적,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이분이 어떤 식으로 행정을 했는가. 경로 존현, 선교 후벌, 추서 시은, 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흥리, 예. 이 탁본을 이제 풍기읍의 이야기에서 이 탁본을 좀 뜨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거 공적으로 해야 되는 일 아닌가? 풍기읍의 부읍장이 저희 초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이현준 부읍장인데, 이현준 부읍장한테 좀 부탁을 좀 해봐야 되겠네. 부탁이라보다도 요청을 해봐야 되겠네. 딴 거는 몰라도 이 조세분 선생 비 이거 탁본 좀 잘 뜨라고 떠가지고 이 지역에 한학하는 학자들 불러서 글자 고정을 정확하게 하고 빠진 글자, 잘 안 보이는 글자 무엇인지 추적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해독도 정확하게 해서 이거 주세봉, 딴 건 몰라도 주세봉 선생에 관한 이 비문은 사진도 찍고 글자 해독도 하고 번역도 하고 그 의미를 풀이도 하고 하면서 소책자, 팜플렛 건 소책자를 하나 만들라고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이야기 해야 되겠네. 근데 이거 하느라고 잠을 못 자가지고 내가 좀 미치겠다. 뒷면에 황줄량 선생이 제찬이 좌랑 황줄량이네요. 이 좌랑이 아마 황줄량 선생 관집 중에 병조 좌랑인가 뭐가 있는데, 요즘 지금 국방부에서 무슨 벼슬을 한 거죠. 병조 좌랑 황줄량이 그 훈련 인재거든요. 태계 이양 선생의 제자이기도 해요. 거의 수제자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훈련 제자이기 때문에 태계 이양 선생 제자, 훈련 제자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풍기 출신으로 황줄량 선생이 언급되어 있고 금양정서에 태계 이양 선생과 이 황줄량 선생, 금계 황줄량 선생이 같이 배양된 거 봐서 그 비석이 있고 묘 자리가 있거든. 사당 같은 게 있는데 병조 좌랑이라 생각되는데 하여튼 확인해봐야 돼. 좌랑 황줄량이 이 비문을 썼다는 거죠. 이 비문을 쓴 건 이분이 주세봉 선생이 풍기군수를 마치고 떠나간 후에 쓰지. 뭐 재직 중에 하는 게 아니고 간 후에 신재 주세봉 선생이 훈련 일을 했는데 기록을 해두자 하고 아마 훈련을 했다 조정에 상주라고 뭐 상신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세운 거 기록을 남겨둔 건데 이 글을 지은 분이 황줄량 선생이네. 그럼 황줄량 선생 문집 속에 이 주공 선정비가 나와야 정상이죠. 가만있어 황씨가 있는데 황석정이가 또 우리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인가? 그래 중학교도 풍경에 같이 나오는 건데 이 근계 황줄량 선생 관련 시제 진행 것도 하고 저한테 예전에 몇 년 전에 글 하나 써달라 해서 제가 써줬던 적도 있는데 그 황씨네 황줄량 선생 황씨네 사람하고 여기 신재 주세봉에 두루주씨는 여기 제가 알기는 없으니까 여기 풍기군 대신에 쪼그라들었지만 풍기읍이 되지만 풍기읍에 영향이 있는 부읍장인데 하고 부읍장 이현준 씨하고 그 다음에 근계 황줄량 선생 후손 중에 한 명인 우리 KT 전화국 직원을 했던 황석정 씨하고 두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탁본도 뜨고 자료 좀 만들라고 해야 되겠네. 뭐 연구한 걸 만들으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면 뭐 내 혼자라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직접적 관계자는 아니고 풍기 주민일 뿐인데 이상입니다. 아이고 주공 선정비 비문을 대략 해석해보고 이 비문을 쓴 분이 쓴 분이 좌랑 황줄량, 금계 황줄량 선생인 걸로 생각되고, 근데 이 일부 글자가 마모가 돼서 지금 판독이 힘든 게 있고, 여기는 심지어 막 누가 찍어내서 글자 사라진 것도 있고, 이거 장기적으로 보존하려면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 비석은 위에 덮는 돌이 있어야 되는 정상이죠. 이런 식으로 아예 일체형으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저쪽에 그처럼 지붕을 이게 집이라면 지구의 지붕 이 지붕을 얹어야 되죠.
신재 주세봉 선생의 이 중요한 비, 주세봉 선생에 관한 중요한 비, 주공 선정비는 아마 일체형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요 위에 지붕을 저렇게 얹은 형태되고, 혹시 지금 여기 따로 보관된 요 지붕이 여기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근데 이 치수를 재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게 좀 지금 마찬가지인데, 이거 치수를 보면 저도 나무 요 길이에 약간 짧은 형태거든요. 그러면 요거보다 한 10cm 줄이는 요만한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보면 좀 너무 여유가 많아. 그럼 이게 아니고 딴 데서 나온 건가 싶기도 한데, 저게 여기에 끼알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 맞는 이 주공 선정비에 맞는 요 지붕 돌, 그건 어디인가 또 따로 있어야 되는데, 참, 이 지붕 돌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지붕 돌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따로 지붕 돌을 얹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이 지붕을 할 생각이 없었으면 이렇게 호 형태로 곡면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아예 지붕돌을 안 얹었다 뜻이 되죠. 지붕돌 얹으려면 동그랗게 해놓으면 이게 돌 얹으면 견디지 못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관을 처리하면 이건 지붕돌에 애당시 할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죠. 예, 이런 건 지붕돌을 애당시 할 수 없고, 이건 지붕돌과 일체형 형태로 돼서 지붕 모양으로 한 개 돌 갖고 이렇게 만든 거고. 그러면 이 신재 주세봉 선생의 이 선정비는, 주공 선정비는 이런 일체형 한 개 돌을 지붕 이렇게 깎아서 만든 것도 아니고, 애당초 이 지붕돌을 할 필요 없었던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지붕돌이 있었어야 되는 거든. 요런 비석처럼. 예, 비의 몸체 위에 지붕돌이 따로 있었던 형태가 돼야, 이것도 일체형이 아닌데, 위에 얹었는데, 얹을 때 요 길이는 틈이 너무 많이 나면 안 되죠. 약간 크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많이 나면 흔들흔들하면 그냥 누가 밀어보면 떨어진다든가, 강풍이 불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큰 정도로 해야 돼. 꼭 끼게 약간 큰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붕돌에 밑에 구멍이 약간 큰 돌이어야 되는데, 이건 약간 큰 게 아니고, 이게 맞다면, 이거 혹시 일부러 더 판 거 아니라면은, 이건 너무 커서 이게 이건 아닌 거고. 이 옆에도 혹시 글자가 있나? 여기는 글자가 없었나 있었는데 마모됐나? 이것도 탁본을 떠보든가, 아니면 요즘은 그 탁본 뜨지 않고도 글자, 숨어있는 글자를 확인하는 비파괴 검사가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비파괴 검사를 해서 여기에도 혹시 글자가 숨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하면, 근데 여기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네. 앞면과 뒷면 두 면만 있었을 것 같네. 아유, 이게 너무 길어서 올릴 수가 있을까 좀 걱정됩니다. 풍기 군수로서 가장 유명했던 분이 신재 주세봉 선생이고, 그 주세봉 선생이 풍기 군수로서 한 업적에 관해서 주공 선정비가 있는데, 그리고 그 주공 선정비 비문을 쓴 분이 뭐 딴 사람 관여했겠지만 직접 비문을 쓴 분은 제찬 해서 좌랑 황줄량, 근교 황줄량 선생이라 생각됩니다. 풍기군에서 가장 큰 그 치적을 올린, 선정을 베풀었던 주세봉 선생의 선정비, 말하자면 일종의 칭송하는 비를 쓴 분은 또 이 풍기군인 오리지널 풍기 사람인, 과거에나 지금에나 풍기에 속한 그 풍기 사람인 황줄랑 선생이 했네요. 참 두 분 다 훌륭한 분이고, 이 두 분 주세봉 선생하고 황줄랑 선생 빼놓으면 사실 풍기의 시체인데, 이 중요한 비문을 좀 비석을 잘 관리해야 될 텐데, 위에 지붕돌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글자도 일부는 아마 훼손돼 가지고 알아보기 힘든 것도 있고, 근데 잘하면 지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방치하면 나중에 결국 읽지도 못할 것 같고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